도쿄 출장이라더니 이 지역의 서랍 맨 아래에서 심장 이식대기 등록서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지은호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는데요. 서류 위엔 날짜도 병원 도장도 또렷했고 무엇보다 이 지역 이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켰고 서류를 덮으려는 순간 문이 열리면서 이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 평소처럼 일만 하자는 표정.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 밑이 과하게 꺼져 있었고 말끝이 조금씩 흔들렸거든요. 지은호, 여기서 뭐해요? 대표님, 이거. 지은호는 서류를 들어 올리려다 멈칫했는데요. 이 지역은 보지도 않고 알아챈 듯 아주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일수록 진짜로 괜찮지 않은 날이 오면 주변이 더 망가지니까요. 며칠 전 이 지역은 2박 3일 도쿄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정이었어요. 대표가 일본 거래처를 만나고 오면 늘 뭔가 큰 계약이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실은 그 3일이 정밀검사 일정이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빈도가 늘었고 가슴 통증이 참을 수 없는 날도 생겼는데요. 의사는 말이 조심스러웠지만 결론은 단단했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부터는 언제가 문제지 혹시가 아닙니다.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하면 되죠. 치료라는 말이 오히려 잔인해요. 이건 교체를 기다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지혁은 제일 먼저 누굴 떠올렸냐면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은호였더라고요. 늘 옆에 있던 그 사람. 웃으면서도 남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붙잡아두면 결국 자신이 그 사람 인생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결정을 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자기 방식으로 정리하는 삶을 선택해버립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너무 차갑게 보였다는 거죠. 출장 이후 첫 출근 날. 지은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지혁의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 어딘가 이미 떠나고 있구나. 이지혁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앉혀두고 평소엔 손에 쥐고 있던 핵심 업무들을 하나씩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을 바꾸고 결제 라인을 재정리하고 심지어는 대표가 직접 보던 거래처까지 팀장들에게 넘겼는데요. 다들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못 물었습니다. 대표가 너무 침착했거든요. 침착해서 더 이상했어요. 지은호는 결국 참지 못하고 회의 끝나자마자 따라가서 묻습니다. 대표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 없어요. 없는데 왜 이렇게 정리해요? 지은호 씨가 제일 바빠 보이길래요. 일 좀 나눠드리려고요. 그 대답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지은호는 그럴 리 없다를 알고 있는데 이지혁은 그럴 리 없다를 말로 박아버리니까요. 지은호는 웃음이 나오지도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 휴대폰에 또 이상한 문자가 하나 찍혔습니다. 발신자도 없는 번호 딱 한 줄. 죽은 사람으로 남겨진 기록 누가 다시 열어볼까요? 지은호는 화면을 끄려다 손이 떨렸고 동시에 더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지혁도 알고 있는 거야? 지은호가 지금 가장 숨기고 싶은 건 비밀이 아니라 정체였으니까요. 지은호가 사실은 한우진과 쌍둥이로 연결된 사람이고 사망신고로 지워버렸던 딸이라는 사실. 그게 단순한 가족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그걸 무기처럼 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은 집 안방에서 종이 한 장을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고성희와 지은호가 혈연으로 연결돼 있다는 증거였는데요. 박진석은 일부러 그 서류를 안방 눈에 띄는 곳에 올려뒀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고성희가 먼저 무너져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길 바랐던 겁니다. 박진석은 평생 믿음으로 사람을 판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계산을 시작하죠. 지금 고성희가 딸을 버렸다는 사실보다도 박진석을 더 찢어놓는 건 그걸 수십 년 동안 완벽한 얼굴로 숨겨왔다는 그 태도였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주저앉았는데요.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남은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조건 막아야 해. 고성희는 종이를 재빨리 접어 어딘가에 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이 들어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나? 무슨 말이에요? 무슨... 고성희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합니다. 그 찰나 박진석의 얼굴이 변합니다. 화가 아니라 더 차가운 무언가.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뱉습니다. 난 끝까지 기회를 줬어. 그 말이 칼처럼 꽂히자 고성희는 무너져 울기 시작하는데요. 고성희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었고 습관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구분할 마음이 이미 없었어요. 나가. 오늘 당장. 고성희는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울면서도 머릿속 계산이 돌아가는 사람의 눈. 지금은 버틸 타이밍이 아니야.
숨을 곳이 필요해. 정리할 게 남았어. 그리고 고성이는 집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겠죠. 내가 무너지면 내가 지운 흔적들이 다 드러난다. 한편 지은호는 부산에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쪽도 정신이 없었는데요. 한우진 상태가 다시 흔들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간 이식 이후로 안정됐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갔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 지은호는 얼굴이 하얘지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준 게 부족했나 같은 죄책감이 이유도 없이 다시 올라옵니다. 짐을 챙기는 지은호를 본 이지혁이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같이 가요. 대표님, 아니 괜찮아요. 괜찮긴요. 혼자 보내면 제가 더 불안해서요.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지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지은호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라 지은호를 멀리 보내야 할 사람의 눈. 지은호는 그 눈이 너무 싫었습니다. 다정함이 아니라 이별 준비 같아서요.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 지은호는 불안했고 이지혁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잖아요. 지은호가 결국 묻습니다. 대표님, 도쿄에서 뭐 했어요? 일했죠. 거짓말. 그 한마디에 차 안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지은호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지혁은 자기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버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병실 앞,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지은호가 한우진 이름을 부르며 눈을 붉히는 그때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휘청하고 눈앞이 하얘지는 그 느낌. 이지혁은 괜찮다고 말하려다 말이 끊겼습니다. 지은호가 돌아서서 이지혁을 붙잡았는데요. 대표님, 왜 이래요? 지은호 씨, 미안. 그 미안이 지은호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대체 뭘 혼자 끝내려고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자 미확인 딱 5초짜리. 재생을 누르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짧게 지나갑니다. 지은호 씨, 그 사망 신고 누가 했는지 이제 다들 알게 될 겁니다. 특히 이지혁 씨가요. 지은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은호는 자기 과거가 아니라 이지혁의 오늘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 이지혁은 심장 때문에 흔들리고 고성이는 집 밖에서 다음 수를 계산하고 박진석은 믿음이 깨진 자리에서 칼을 갈고 있고 박성재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지은호를 좋아한다는 마음만 끌어안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영나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웹툰 작가 프리덤으로 전업을 선언했던 박영나는 고성이가 도망친 빈집에서 우연히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합니다. 거기엔 1999년 10월이라는 날짜 그리고 사망이라는 도장이 찍힌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름 옆에 적힌 사진 속 아이 얼굴이 지은호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중얼거립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누가 먼저 진실을 터뜨리느냐. 이지혁의 심장이 먼저 멈출지, 고성이의 거짓이 먼저 무너질지, 아니면 박진석이 먼저 칼을 빼들지. 그리고 그 모든 폭발의 한가운데에 지은호 서 있게 됩니다.